안녕하세요. 올로버드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주차였던 18주차 리뷰,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대한 이제 프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주 경기들은 대부분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진행된 팀들, 뭐 이런 팀들 간의 경기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 티켓을 놓고 싸웠던 팀들 간의 경기만 좀 준비를 했고요. AFC에서 이제 한 경기, NFC 쪽에서 이제 두 경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세 경기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음, 일단 뉴올리언스와 템파베이의 경기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NFC 사우스 지구의 우승 경쟁이었던 뭐 그런 매치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템파베이가 이기면서 자력으로 지구 우승을 확정 지었고 사실 애틀랜타가 결국에는 연장전에서 펜서스에게 이제 덜미를 잡혔기 때문에 뭐 설령 템파베이가 이날 경기를 패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데는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템파베이가 자신들의 힘으로 지구 우승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의 손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내는 것과 우리가 경기를 지고 다른 팀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세인츠가 뭐 쿼터백의 부상을 비롯해서 주요 선수들이 막 다 이탈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외로 좀 끌려갔던 그런 흐름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벅스가 좀 손쉽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과는 달리 3쿼터까지 세인츠가 계속해서 리드를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이변이 또 생기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이제 벅스 역전을 했고 벅스는 사실은 글쎄요, 뭐 승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몸이 무거워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 좋았던 때 베이커 메이필드였다면 조금 더 정교하게 리시버에게 정확하게 들어갔을 법한 패스들도 조금씩 길거나 짧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타겟을 좀 빗나가는 모습들이 보였었고 스페셜 팀에서도 이제 펀터가 그 롱 스냅퍼의 스냅을 놓치면서 뭐 뒤늦게 잡아서 펀트를 시도했지만 이제 뭐 블락에 막히는 뭐 이런 상황들도 나오면서 이래저래 벅스가 좀 꼬이는 경기 양상이다라는 생각이 3쿼터까지는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비 쪽에서 점수가 계속해서 좀 벌어지는 거를 막아줬던 부분이 일차적으로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쿼터에 베이커 메이필드가 2년차를 맞는 이제 제일런 맥밀란에게 정말 환상적인 딥볼 두 개를 던지면서 또 역전 터치다운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내니까 그 이후에는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이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고 러닝백 이제 버키 어빙이라던가 뭐 리시버 마이크 에반스 정도를 제외하면 글쎄요 뭔가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뭐 스킬 플레이어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음. 이날 경기에 제일런 맥밀란은 글쎄요 뭐 플레이오프에서의 좀 깜짝 비밀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활약들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이 젊은 선수가 어쨌든 기세를 탄 채로 정규리그를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음. 플레이오프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벅스가 이제 그 세인츠의 마지막 공격을 저지를 하고 이제 마지막 공격 드라이브에서 마지막 이제 히든 미션이 하나 있었죠. 히든 미션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또 마이크 에반스에게 계속해서 이제 좀 공을 넘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원래 평소라면 이제 뭐 닐다운하면서 시간을 태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어, 에반스가 그 기록 달성까지 정말 몇 야드가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9야드 캐치에 성공을 하면서 1004야드로 올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에반스가 이제 11년 연속 1000 리시빙 야드를 달성하게 됐는데, 이게 그 제리 라이스가 기록했던 11년 연속이랑 타이 기록입니다. 이제 한 시즌만 1000야드를 더 기록을 하게 되면 단독으로 NFL 역대 최다 연속 1000 리시빙 야드 신기록을 달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적 기록으로는 사실은 뭐 제리 라이스를 넘어설 수 있는 뭐 선수는 지금은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말씀해주신 이렇게 연속 시즌 1000 리시빙 야드 기록은 지금 이제 마이크 에반스가
제리 라이스를 뛰어넘을 기회를 잡았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음. 에반스의 기록이 이제 조금 더 대단한 이유는 이 기록이 지금 데뷔 시즌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템파베이의 경기를 보는 어떤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또 에반스의 이런 이제 기록 경신 여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측이 다 빠졌다라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데리카라든지 알빈 카마라, 크리스 올라베, 라시드 샤이드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진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기를 했다라는 거 자체가 좀 인상적이다라는 느낌이었고 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기 후반에 경기가 뒤집히는 상황에서 좀 결정적인 역할을 또 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4쿼터의 무득점으로 이제 경기를 끝냈던 것이 뭐 페인이었고, 예, 결국에는 이제 뒷심 부족, 경험 부족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 다음 시즌 세인츠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감독을 찾는 것이 뭐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세인츠의 전설적인 쿼터백, 이 드류 브리스 같은 경우는 아론 글렌이라던가 클린트 음, 쿠비악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론 글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드루 브리스와 세인츠에서 함께 선수로도 뛰었고, 예, 브리스가 이제 여전히 쿼터백으로 남아있을 때 또 수비 코치로서 또 함께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글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뭐 이 사람을 좀 추천한 게 아닌가 싶고, 이 클린트 쿠비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시즌 세인츠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뭐 세인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적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 쿠비아 코치 자체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뭐 누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해 주셨던 저 후보들 외에도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감독 대행을 맡았었던 데런 리치 그리고 이제 빌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조어 브레이디, 이글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켈렌 무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이제 세인츠의 새 감독을 맡게 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뉴스를 또 찾아보니까 자이언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마이크 카프카와도 뭐 음, 인터뷰를 했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돌핀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앤서니 위버와도 이제 그 전날에 또 인터뷰를 했었다. 이런 뉴스들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인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플레이오프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른 팀들보다는, 네, 이런 이제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움직일 만한 여유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네, 좀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다음 경기는 이제 NFC 북부지구 그리고 NFC 컨퍼런스 1번 시드 경쟁이었던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입니다. 31대 9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가볍게 승리를 가져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경기가 일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린 게 많았던,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두 팀의 어떤 정상 맞대결 같은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는 디트로이트가 좀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뭐 한 줄 평을 남기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 음, 뭐 경기에 대한 리뷰를 하기 전에 좀 돌이켜 보면 이 샘 다놀드와 제러드 고프가 NFC 컨퍼런스 정상의 자리를 두고 어떤 일전을 음, 치렀다라는 뭐 사실 자체가 사실은 좀 놀랍죠. 예, 음, 다놀드가 데뷔 초기에 받았던 뭐 무수한 비판과 조롱들을 사실 그에 앞서서 또 제러드 고프도 한동안 또 받았었던 선수기 때문에 음, 뭐 주전 자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받았던 시기들도 분명히 있었던 선수들이거든요. 음, 그런데 어쨌든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24 시즌에서는 두 선수 모두 NFC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들이고 어, 그 두 선수가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일전을 치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경기였는데 사실은 이날 경기만 놓고 보면 두 쿼터백 모두 기대치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활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놀드가 이제 올 시즌에 가장 낮은 패스 성공률 43.9%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패싱 야드도 가장 적었어요. 166 패싱 야드밖에 던지질 못하면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서드다운, 포스트다운 컨버전 성공률도 이날 뭐 16번 시도에 3번밖에 성공이 되질 않았으니까 드라이브 연장 자체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면 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의 레드존 트립을 모두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레드존에서의 어떤 집중력을 보여줬던 데 반해서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는 레드존 트립이 4번이나 있었는데도 그 필드골 2개 성공에 포스트다운 실패로 인한 득점 실패. 뭐 이게 그 득점 자체가 2번 그것도 이 필드골로 끝났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좀 페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고프도 이제 2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음, 이날은 이제 라이언스의 러닝백 자미르 깁스의 원맨 캐리가 좀 빛났던 경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깁스가 이날 170 스크리미지 야드에 무려 4개의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고프의 앞선 그런 실수들을 이제 완벽하게 메워줬고 라이언스가 또 30점 이상을 득점하면서 완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킹스 얘기를 조금 이제 더 해보자면 지난주에 키커 윌 레이차드가 이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도 이제 필드골 3개를 성공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51야드짜리 필드골 하나를 놓쳤고, 이 쿼터 막판에 그 킥오프가 사이드라인 쪽으로 벗어나면 상대한테 40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포지션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막판에 이런 실수들이 점점 더 많이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키커가 사실 이제 직접적인 득점과 연관되는 이 필드골이라던가 엑스트라 포인트에 좀 뭐 많은 중요도가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이제 음, 킥오프 같은 좀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서 미스가 난다면 뭐 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게임 플랜이 이제 망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이 킥오프부터 좀 기본기를 가다듬고 다음 주 경기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승리를 통해서 구단 역사상 정규리그 최다 승인 15승 달성에 성공을 했고 어, 슈퍼볼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NFC 1번 시드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슈퍼볼 시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2년 연속 지구 우승을 달성하는 정말 뭐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기록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 댄 캠벨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댄 캠벨이 그 전설의 0승 16패, 그러니까 전패 시즌을 만들어냈었던 팀의 멤버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선수였었는데, 지금 이제 감독이 되어서 이 팀의 찬란한 역사를 본인의 손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결국 이제 슈퍼볼까지 가지 못하고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면, 올 시즌은 슈퍼볼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슈퍼볼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슈퍼볼을 따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언스처럼 장기간 동안 패배가 좀 누적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던 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경기력이 올라가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팀의 어떤 문화, 뭐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열정적인 리더십을 가진 감독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댄 캠벨이 드롤트에 부임해서 아주 잘 해내고 있고, 캠벨과 함께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벤 존슨이 아주 창의적으로 공격을 또 이끌고 있다는 것이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또 강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 이제 선수 쪽으로 가보면 역시 이제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이 뭐 밑바탕에 있는 상황에서 제로드 고프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이끌고 있죠. 그리고 음, 이제 뭐 리시버도 1000야드를 넘게 잡아줄 수 있는 리시버가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 제이미스 윌리엄스 지금 2명이 갖춰져 있는 데다가 뭐 바클리와 데릭 캔리 같은 좀 인간계를 뛰어넘어 있는 선수들을 제외하면 사실 이번 시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러닝백 중 하나가 또 이 자미르 깁스였어요. 그래서 음.
스킬 플레이어진 전체에서 좀 약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비에서는 사실 이제 팀의 핵심이 되는 에이단 허친슨이 시즌 뭐 초중반에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했었지만, 자데리우스 스미스를 빠르게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잘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해냈고, 음. 그 와중에 이제 후방에 있던 커비 조셉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9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선과 뒷선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수비가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내는데 또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를 통해서 라이언스가 자신들이 NFC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고 가장 위협적인 팀이다라는 거를 또 한 번 좀 증명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슈퍼볼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AFC의 7번 시드를 놓고 경기를 치렀었던 덴버 브론코스 그리고 이제 그 상대였던 캔자스시티 칩스의 맞대결이었습니다. 38대 0으로 끝났어요.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칩스가 정말 이날 뭐 힘을 다 빼고 나왔죠. 덴버가 너무나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고 이게 사실상 밀어주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칩스가 주전 선수들을 다 빼고 경기를 했다. 그런 경기에서 덴버 브론코스가 정말 뭐 쉽게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칩스가 진심 모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날 덴버 브론코스를 잡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가 또 재치에게 졌기 때문에 벵갈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그런 대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칩스가 뭐 예고한 대로 뭐 마홈스, 마키스 브라운, 뭐 홉킨스, 켈시, 아이제 파체코, 카리먼트, 자완 테일러, 그다음에 이제 뭐 수비 쪽에서도 뭐 크리스 존스, 칼라프티스, 볼튼, 트렌킬, 맥더피, 저스틴 리드까지 뭐 이름을 나열하기가 입이 아플 정도로 뭐 공수에서 핵심이 되는 선수들 그냥 다 빼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그 제이비 오거디도 스냅을 한 번밖에 안 받았고 노아 그레이도 스냅 네 번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공수 양면에서 주요 선수들은 다 빠졌어요. 그 와중에 또 이제 지금 덴버 브론코스가 7번 시드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만 다음 주에 빌스를 만나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상대가 또 칩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칩스가 우리의 어떤 공격 플랜을 노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또 확실하게 또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공격 스킨 자체도 바닐라로 갖고 와서 되게 평이한 그런 이제 운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슨 웬츠에게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겠지만 이게 칩스로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게 이게 NFL 역대 최초로 3핏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백업 쿼터백의 어떤 미래 살림살이까지 챙겨주기에는 상황이 요즘 여의치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스가 뭐 좀 주전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이제 남은 선수들이 어떤 뭐 모습을 보여줄까? 뭐 이런 것들 기대를 했지만 어쨌든 예상보다는 좀 저조한 경기력으로 이제 뭐 득점 없이 이렇게 완패를 당하고 말았고 브론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시즌 뭐 초부터 강조했었던 이 9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플레이오프 진출이 그 슈퍼볼 우승을 했던 2015 시즌이었죠. 그러니까 매닝이 은퇴한 이후에 지금 선발 쿼터백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트레버 시미언, 케이스 키넌, 조 플라코, 드류락, 그다음에 테디 브리지워터, 러셀 윌슨까지 정말 여러 선수들이 선발 쿼터백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 누구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닉스라는 신성이 나타나서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보닉스가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올 시즌 보여주긴 했었어도 그만큼의 가능성을 또 보여준 거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고민거리는 그런 거죠. 같은 지구 안에 지금 뭐 왕조를 건설한 칩스가 있고, 그리고 또 차저스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덴버 브론코스에게는 굉장히 좀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런 부분들은 뭐 결국은 이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죠. 어,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레이더스가 뭐 좀 리빌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레이더스는 칩스, 차저스, 덴버가 이 지구에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근데 뭐 암담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리빌딩을 하는 입장이면 오히려 개꿀이지 않을까요? 일단 6패를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 그 지는 것도 잘 못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패트리어츠 같은 팀들이 있는데 뭐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이제 시즌 리뷰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사실 덴버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것 같은 거는 그 진작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더라면 덴버 브론코스 역시도 이 경기에서 이제 주전 선수들한테 휴식을 좀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좀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직 후순위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2025 NFL 드래프트의 이제 그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졌죠. 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이 하나 있는데 그 팀들이 이제 쓸데없이 마지막에 이기면서 1번 픽을 내주고 4번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아, 진짜 여기까지 그 욕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삼키게 되는데 아, 예, 뭐 그렇습니다. 4번으로 내려갔고 그러면서 이제 타이탄스가 1번 픽을 갖고 가게 됐어요. 그 음. 이후에 이제 브라운스가 2번을 갖고 가게 됐고, 자이언츠가 이제 3번으로, 또 원래 예상되던 순위에서 이제 한 계단씩 올라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부터 뭐 쭉 또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기어스, 레이더스, 제츠, 펜서스, 세인츠, 베어스, 나이너스, 카우보이스, 돌핀스, 콜츠, 펠컨스, 카디널스, 그다음에 이제 벵갈스, 시옥스까지 이 플레이오프에 탈락한 18개 팀의 이제 순번이 정해졌고, 나머지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그 떨어지는 라운드에 맞게 또 그 뒤로 이제 순번들이 쭉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볼에 진출한 두 팀은 이제 31번, 32번 픽을 받게 되는 뭐 그런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또 내년에 뭐 드래프트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룰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제 NFL 드래프트 순위 얘기도 좀 해봤고, 본격적으로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의 프리뷰를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펼쳐지는 경기가 차저스와 텍산스의 경기입니다. 음. AFC 5번 시드인 LA 차저스 그리고 4번 시드인 휴스턴 텍산스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 이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이제 1월 12일 일요일 오전 6시 30분에 시작이 되는데 뭐 전통적으로 AFC는 이제 CBS 쪽에서 중계를 많이 하죠. 이날 경기도 이제 CBS에서 중계를 합니다. 아이언 이글, 찰스 데이비스, 에반 워시번이 중계를 하고 이 경기가 또 이제 니켈로디언에서 함께 중계를 하는 그런 경기거든요. 또 어떤 선수가 MVP를 받게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을 펼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상 첫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 올 시즌도 이제 정규 시즌에서 맞대결이 없었으니까 사실은 예측하기에는 가장 조금 어려운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번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 일정 전체 좀 특이점부터 살펴보면 AFC 세 경기가 먼저 열리고 NFC 세 경기가 나중에 열리는 일정으로 또 특이하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재미있고
차저스와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레이오프 맞대결도 없었고, 이번 시즌 맞대결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좀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좀 중요한 일전에서 만나게 됐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있겠습니다만, 텍산스의 오라인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텍산스의 오라인을 이제 차저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제스 민터가 어떤 블리츠 패키지를 또 준비를 해서 뚫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 시즌에 이 CJ 스트라우드가 블리츠 상황에서 보여줬던 성적이 리그 하위권이거든요. 그리고 차저스는 이제 블리츠 비율에서 리그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블리츠 패키지를 굉장히 좀 많이 쓰고 또 그걸로 재미를 봤던 팀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팀이 우세한가가 결국 이제 경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뭐 요약하면 차저스는 자신들이 잘해왔고 많이 해왔던 것을 그대로 뭐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상대가 또 자신들의 강점을 막아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의 강점이 상대의 약점이다. 그러면 또 좋은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블리츠를 많이 뭐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휴스턴이 이제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뭐 스테펀 딕스라던가 이제 탱크델 같은 주요 리시버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니코 콜린스에게 좀 많은 부하가 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 앞선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블리츠를 들어가고 뭐 후방에서는 니코 콜린스에 대한 집중 견제를 들어간다면 CJ 스트라우드가 이거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청사진이 좀 딱히 잘 그려지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저스 쪽에 이제 불안 요소는 차저스가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을 상대로 7번의 경기를 했는데 그중 단 2승만을 거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2승도 지구 라이벌인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거뒀던 부분이라는 걸 고려를 한다면 나머지 플레이오프 진출 팀 상대로는 다 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저스의 한 가지 불안 요소가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불안 요소는 지금 LA 쪽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산불 피해가 크게 나서 또 이제 램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장을 옮겨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라고 해요. 네, 뭐 그것과 별개로 이 경기 전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산불 때문에 선수들이 훈련을 거의 못했다 그래요. 훈련장에 이제 연기가 계속해서 좀 심하게 나고 뭐 재도 날리고 이래서 훈련 시간을 차저스가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경기력의 어떤 그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가지 팩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차저스의 공격과 이제 휴스턴의 수비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옮겨가 보면 어쨌든 텍산스의 윌 앤더슨 주니어와 데니얼 헌터라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패스러시 능력을 가진 듀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거를 차저스가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느냐, 뭐 저스틴 허버트가 이 선수들을 얼마나 잘 피해 다닐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현지 도박사들은 차저스의 석점 정도의 우세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휴스턴의 시즌 중반부터 좀 공격력이 저하됐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차저스가 시즌 전체적으로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높게 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말씀해 주신 어떤 산불 이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액면가의 전력은 차저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펀 딕스라던가 탱크델 선수가 빠진 리시버진들의 뎁스가 좀 얇아진 부분이 휴스턴 텍산스의 가장 큰 불안 요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1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고 이 경기는 이제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중계가 돼요. 알 마이클스, 커크 허브스트레이트, 케일리 하텅 이 더스나이 풋볼 크루가 이제 중계를 하게 되고
플레이오프에서 이 두 팀이 통산 5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앞서 이제 4번의 맞대결에서 3승 1패로 스틸러스가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는데 올 시즌 뭐 보여줬던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레이븐스가 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앞선 전적들이 사실상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14년 AFC 와일드카드 맞대결입니다. 심지어 그때도 레이븐스가 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흥미거리로 좀, 이런 역사가 있었지 하고 그냥 짚어보시는 정도가 맞지 않나 싶어요. 너무 오래됐고, 선수단 구성도 그 사이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올 시즌 전적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 시즌 전적이 이제 1승 1패입니다. 한 경기씩을 나눠 가졌는데, 11주차 맞대결에서는 스틸러스가 승리를 했고 가장 최근에 맞대결을 펼쳤던 16주차에서는 34대 17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레이븐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죠. AFC 북부지구 판도 전체를 살펴보면 이제 시즌 초반에는 스틸러스가 예상 외에 좀 앞서 나갔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즌 막판에 레이븐스가 올라가고 스틸러스가 조금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순위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지금 레이븐스가 3번 시드, 스틸러스가 6번 시드로 지금 플레이오프를 출발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시즌 막판의 폼이 플레이오프와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뭐, 객관적인 전력, 최근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 모두 레이븐스가 좀 우세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박사들도 레이븐스가 9.5점 우세하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을 조금 내놨고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스틸러스의 수비진의 부진과 좀 다 있거든요. 전반기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수비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이 경기에서 그 수비진이 얼마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런 부분에 경기 결과가 좀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러셀 윌슨, 뭐 조지 피켄스 이 두 선수가 어떤 호흡을 보여주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사실상 좀 상수보다는 변수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을 계속해서 지탱해오고 이끌어왔던 건 스틸러스의 수비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상수였던 수비진이 그 상수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틸러스의 수비를 떠올렸을 때 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이제 당연히 TJ 와트죠.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지난 16주 차에 30점 이상을 실점했던 뭐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경기에서 뛰지 않았던 이 레리 오군조비 같은 선수가 좀 플레이오프 경기에 나서서 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음. 스틸러스 수비진에 힘을 좀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레이븐스가 뭐 라마 잭슨의 패싱이 이번 시즌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러싱 공격을 주 무기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데릭 케니의 어떤 파괴력을 좀 제한하는 것이 1차적인 뭐 레이븐스를 제압할 수 있는 뭐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오군조비를 뭐 중심으로 한 이 러싱 디펜스가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레이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수 양면에서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죠, 올 시즌. 근데 결국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는 라마 잭슨이 얼마나 해주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마 잭슨이 이제 기존의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늘 정규 시즌 대비 기대 이하의 모습들이었거든요. 뭐 초반 몇 시즌 동안은 이제 승리도 없었고 이후에 이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레마 잭슨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들이 사실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어떤 그 평가들을 좀 깨부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올 시즌 유일하게 팀 내 1020야드를 기록했었던 제이 플라워스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큰 마이너스라고 느껴집니다. 결국 이제 어느 정도 러싱에
좀 더 기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어, 어, 그런 부분에서 데릭 헨리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그 데릭 헨리가 162야드를 뛰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마 잭슨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맞지만, 글쎄요, 이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는 설령 약간 뭐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라마 잭슨의 퍼포먼스는 결국 빌스나 칩스 같은 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지금 레이븐스와 스틸러스는 뭐 라마 잭슨의 폼과는 별개로 또 약간 좀 격차가 좀 벌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이 도박사들의 9.5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원 포지션 이상의 우세를 점친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로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AFC의 마지막 경기죠. 덴버 브론코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1월 13일 월요일 새벽 3시에 시작이 되는 경기고요. CBS의 넘버원 크루, 짐 렌처, 토니 로머, 트레이시 올슨, 제이 필리가 이제 중계를 하게 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이 두 팀이 만났던 거는 딱 한 번이었어요. 유일한 맞대결이 이제 1991년 AFC 챔피언십입니다. 연도를 들으시면 이제 바로 또 생각이 나시겠지만 이 경기는 이제 빌스가 이겼어요. 이 시즌이 그 4연봉의 두 번째 시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빌스가 승리를 했었다. 근데 워낙 또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지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덴버 브론코스가 7번 시드고 버팔로 빌스가 2번 시드잖아요. 그만큼의 또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번 시즌 뭐 두 팀이 정규리그에서 만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뭐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두 팀의 성적이나 뭐 주요 선수들의 지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보여준 경기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격차가 가장 커 보이는 매치업이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상황입니다. 양 팀이 이제 그 강점이 뚜렷하죠. 올 시즌 브론코스에 물론 이제 보닉스가 새롭게 합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건 좀 기복이 있는 느낌이었다면 수비 쪽은 항상 좀 솔리드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 수비가 만들어낸 점수가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기도 했었고 색은 올 시즌은 가장 많은 색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빌스의 공격을 얼마나 좀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빌스는 올 시즌 가장 적은 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공격팀이 만들어냈었거든요. 결국 그 빌스의 강력한 공격, 그리고 이 브론코스의 강력한 수비가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빌스가 올 시즌 이제 중반을 넘어오면서 공격력이 좀 절정으로 치달았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물론 이제 정규 시즌에서는 늘 칩스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도 어쨌든 칩스를 잡았고 특히 올 시즌에 칩야드 리시버가 하나도 없어요, 빌스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조시 앨런의 퍼포먼스가 뛰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어, 그런 모습을 조시 앨런이 계속해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이제 덴버 브로커스에게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걸 얼마나 손쉽게 넘어가는가가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게 될 이제 칩스와의 대결에서 어떤 퍼포먼스로 이어질 부분인가라는 것도 좀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강력한 덴버 브론코스의 수비를 상대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좀 체력을 아끼면서, 일종의 가비지 게임을 만들 수 있다면 빌스에게 조금 더 뭐 좋겠죠. 예, 뭐, 정배대로 간다면 사실은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레이븐스,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칩스를 넘어서야만 이제 슈퍼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한 에너지 소모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빌스가 이날 경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한 승리 이외에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지도 좀 빌스에게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사실은 그만큼 좀 여유가 있다고, 뭐, 보는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브론코스는 그 2015년 이후에 이제 첫 플레이오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슈퍼볼 우승할 때도 강력한 수비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본 밀러가 이끄는 강력한 수비진이 우승을 만들어냈고 사실 이제 매닝은 마지막 반지는 좀 버스를 탔다라고 이제 많이들 평가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도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수비진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보닉스 자체가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올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고, 어, 현재 그 리그 넘버원 코너백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패트릭 설텐을 필두로 수비진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닉 보니토라던가 조나단 쿠퍼 이런 선수들이 조시 앨런을 얼마나 강력하게 좀 압박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시 앨런의 뒷볼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음. 근데 이제 빌스가 어떤 특정 리시버 한 명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패트릭 설텐이라는 이제 강력한 코너백을 가진 덴버의 강점이 약간 희석될 수는 있겠다라는 음,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설텐이 뭐 두 명, 세 명을 자기가 혼자서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마도 뭐 아마리 쿠퍼를 위주로 좀 마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앨런이 뭐 쿠퍼가 여의치 않다면 또 다른 옵션을 손쉽게 지금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덴버가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환경들을 뚫고 업셋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도박사들의 전망도 지금 8.5점 정도의 빌스의 우세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포지션이 넘어서는 약간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격차가 있다라는 정도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NFC 경기죠. 그린베이 패커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맞대결인데 이 경기는 이제 한국 시간 1월 13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박스의 이제 넘버원 크루죠. 네, 중계진들이 이제 중계를 하는 경기가 되겠고 이 두 팀이 이제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세 번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그세 번의 맞대결에서 이 이글스가 2승 1패로 우세한 전적을 남겼는데 이게 슈퍼볼 시대 이전이었던 이제 1960년에 NFL 챔피언십 게임에서 만났을 때는 이글스가 승리를 거뒀고 2003년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이글스가 승리를 했었죠. 근데 그 경기가 정말 그 역사에 남을 정말 크레이지한 엔딩으로 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4쿼터 막판에 이제 사실 이글스가 뭐 패색이 좀 짙었었던 상황이었는데 포스 앤 26,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회로 26야드 이상을 나아가야 하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거를 이제 컨버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 그 공을 잡아냈던 리시버가 이제 프레드 미첼이라는 선수였는데 이 플레이 때문에 이 미첼이 프레덱스라는 그러니까 페덱스와 이 프레드를 합친 뭐 그런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뭐 좀 인상적이었던 역사에 남을 만한 또 그런 플레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좀 과거를 찾아보면서 좀 알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경기의 연장으로 갔었는데 이 당시 이제 패커스의 쿼터백이었던 이제 브렛 파브가 다소 좀 어이없는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공이 이글스에게 넘어갔고 음, 결국에는 이글스가 그 기회를 끝내기 필드골로 연결을 시키면서 이글스가 이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었던 그런 또 명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맞대결이었던 2010년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는 그린베이 패커스가 또 복수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올 시즌 양 팀은 이제 1주차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세이콘 바클리가 또 3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34대 29로 이글스가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던 러브가 그 경기 종료 직전에 이제 부상을 당하는 그런 또 이슈도 있었었던 경기였죠. 뭐 잔디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또 얘기를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그 쓰라린 패배를 패커스 입장에서는 좀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때 당시에도 뭐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 경기다? 뭐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만한 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뭐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 두 팀의 경기에서는 좀 부상자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양 팀 쿼터백 모두 최근에 좀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포트들을 보면 경기에 출장한 것 자체는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선수가 어떠한 컨디션, 어떠한 경기 감각을 가지고 나서는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승부의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제일런 허츠 같은 경우는 컨커션 부상이랑 이제 왼쪽 손가락 부상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즌 막판에 좀 결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이제 훈련에 복귀를 했고 조던 러브도 이제 오른쪽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또 이제 던지는 손 쪽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워낙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결장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제이 브라운 선수가 이제 훈련에 또 복귀를 한 반면에 패커스는 이제 크리스티안 왓슨 그리고 이제 코너백 제이 알렉산더 이 두 선수를 없이 또 경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글스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글스는 올 시즌 뭐 세이컨 바클리의 시즌이죠. 세이컨 바클리가 첫 커리어 2000야드를 찍은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만큼 이제 많은 터치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직전 그 18주 차를 쉬어갔거든요. 어, 그동안 얼마나 좀 체력 회복을 했을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패커스가 이제 올 시즌에 그 러싱 디펜스 쪽에서 상위권 지표를 기록을 했거든요. 세이컨 바클리를 얼마나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두 팀의 1주차 맞대결에서는 결국 바클리를 잘 막아내지를 못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게 있다면 어쨌든 그 경기는 바클리의 이글스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이글스의 어떤 러싱 공격 스킴에 대해서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바클리가 이글스 소속으로 한 시즌을 치렀고 뭐 여러 비디오들을 통해서 일종의 패커스도 데이터를 수집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1주차보다는 그래도 좀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는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글스의 어떤 바클리를 잘 막아낼 수만 있다면, 이글스의 공격이 생각보다는 또 힘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뭐, 패커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패커스의 공격 그리고 이제 이글스의 수비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허용 야드 기준으로 리그 1위 그리고 평균 실점으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강력한 이글스의 수비를 패커스의 오펜스가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거든요. 올 시즌에 이제 조시 제이콥스의 활약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조시 제이콥스가 혼자서 뭐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사실 아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패커스 입장에서는 사실 리시버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좋은 뜻으로 미쳐야 된다. 뭐 미친 선수가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패커스는 공격을 생각하면 조금 더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라리 수비는 좀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래서 지금 이제 크리스티안 왓슨도 못 나오는 상황에서 뭐 로미오 dob스라던가 뭐 결국에는 이런 선수들 중에 하나가 이글스 수비의 예상을 깨는 어떤 좀뭐 소위 진짜 미친 활약을 좀 해줘야만 패커스가 좀 이글스를 넘어설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계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도박사들도 한 4.5점 정도 이글스의 우세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원 포지션 이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는 여러 이제 면에서 이글스가 조금 더 탑독이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워싱턴 커맨더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맞대결입니다. 6번 시드의 커맨더스, 3번 시드의 벅스인데요. 이 경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펼쳐집니다. NBC의 중계진이 중계를 하게 되죠. 마이크 트리코, 크리스 콜린스워스, 멜리사 스타크가 이제 중계를 하게 되는데 이 두 팀이 이제 그 역대 세 번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이제 벅스가 2승 1패로 앞서 있는데 첫 맞대결이 이제 1999 시즌 디비저널 라운드였습니다. 템파베이가 4쿼터 이제 역전을 통해서 한 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고 2005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는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 당시에 이제 레드스킨스였죠. 17대 1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이 승리가 지금까지도 워싱턴 레드스킨스 그리고 커맨더스로 이어지는 이 프랜차이즈가 거둔 마지막 플레이오프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풋볼팀까지 이제 그 짧았던 네, 그 아, 그렇죠. 역사까지 더하면 뭐 이제 세 번이나 이제 팀 이름을 바꾼 과정에서도 지금 거의 20년 동안 뭐 플레이오프 승리가 없었던 이제 워싱턴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승리를 거둔다면 계속해서 벅스를 20년 터울로 이기면서 플레이오프 승리를 쌓아가는 역사를 또 만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음, 것들도 좀 이루어진다면 재밌는 뭐 사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맞대결이 2020 와일드카드 라운드 맞대결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탐 브레이디가 벅스에서 31대 23으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결국 이제 슈퍼볼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또 일곱 번째 반지를 차지를 하게 되는 그런 또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시즌이기도 했어요. 벅스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가장 최근의 맞대결은 벅스의 승리였고, 워싱턴은 굉장히 이게 플레이오프 승리에 대한 갈증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두 팀도 앞서 패커스 이글스 매치업처럼 재밌게도 정규리그 1주 차에 만났던 팀들이었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그 경기를 좀 간단하게만 돌이켜보면 홈에서 이제 템파베이가 베이커 메이필드가 4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면서 37대 20으로 대승을 거뒀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제 신인 쿼터백이었던 제이든 데니얼스의 데뷔전이었는데 뭐 아쉽게 패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평가가 워싱턴이 지기는 했지만 데니얼스의 이번 시즌은 기대가 된다라는 뭐 요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이후에 워싱턴이 뭐 데니얼스의 활약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사실 뭐 지구 2위까지 차지를 했고 또 이렇게 모처럼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니얼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이제 성장했는지를 템파베이에게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데뷔전이라는 게 항상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경기잖아요. 평생 좀 잊히지 않을 그런 경기에서 나에게 이제 패배를 안겨줬던, 나에게 모욕감을 줬던 팀을 상대로 내가 복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좀 짜릿하겠어요. 그런 좋은 기회가 제이든 데니얼스에게 찾아왔고, 어, 일단 이제 그 양 팀의 어떤 그 공격 수비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워싱턴 커맨더스가 그 상대적으로 좀 약점이 있는 그 벅스의 그 패스 디펜스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제이든 데니얼스가 어떻게 또 벅스의 세컨더리를 공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의 리시빙 옵션은 사실 테리 맥러린에게 뭐 상당 부분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은 집중 견제를 당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제 맥러린을 좀 미끼로 활용하고 개막전처럼 이제 데니얼스가 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즌 막판에 좀 좋은 폼을 보여줬던 타이트엔드 제걸츠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특히 제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글스 시절에 슈퍼볼 우승을 했다는 또 경험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벅스의 디펜스가 이제 타이트엔드에게 좀 많은 야들을 허용했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걸츠가 의외의 좀 키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템파베이의 공격 그리고 워싱턴의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커맨더스가 이제 패스 디펜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러싱 디펜스 쪽에서의 올 시즌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약점 있는 런 디펜스를 상대로 벅스의 신인 러닝백 버키 어빙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제 앞서 마이크 에반스가 뭐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버키어빙의 이번 시즌 활약은 뭐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뭐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의 정말 대박 활약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 가딘의 부상 이슈 때문에 좀 플레이오프 탈락 위기까지 몰렸었던 벅스가 결국에는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이 버키어빙의 활약이 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벅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림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버키 어빙을 경기 초반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워싱턴의 수비에게 이제 부담을 가하고 결국에는 이제 워싱턴이 수비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제 쏠렸을 때 그때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와 어떤 마이크 에반스의 딥볼 뭐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는 형태로 간다면 생각보다 또 경기가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 뭐 템파베이는 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어쨌든 이제 그 양 팀의 전력 자체가 그 시드의 차이만큼 많이 난다라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사들의 전망 자체도 템파베이의 근소 우세를 점쳤거든요. 석점 우세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무게감이 벅스 쪽으로 실리는 건 맞긴 합니다만 올 시즌 또 커맨더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들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도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음. 뭐 저도 이제 현지 전문가들의 예상을 좀 봤는데 도박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거는 워싱턴이 조금 더 우세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박사들의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는 뭐 그런 글들도 꽤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물론 워싱턴이 원정 경기라는 부담감, 그다음에 이제 이 제이든 데니얼스와 이 젊은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큰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팀의 고점은 워싱턴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어, 저도 뭐 그 고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워싱턴이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 네, 정도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일드카드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죠.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LA 램스의 맞대결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 시드의 바이킹스, 4번 시드의 램스인데요. 이 경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중계가 되고 ESPN을 통해서 경기가 중계가 됩니다. 조버 트로이 에이크먼, 리사 살터스, ESPN의 이제 중계진이죠. 중계진들이 중계를 하게 되고 앞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LA에 그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경기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NBA 경기도 이제 취소가 되고,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박찬호 선수를 포함해서 LA에 살고 있는 여러 이제 주민들이 이제 대피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뭐 인명 피해 또는 이제 재산 피해들을 입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만 보고 있지만 이제 바람이 워낙 심해서 그런 이제 불길을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부디 큰 피해 없이 뭐 이런 이제 화재들이 잘 진압이 돼서 다시 사람들이 이제 일상으로 좀 빠르게 복귀할 수 있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로 돌아가서 두 팀이 이제 20세기에만 7번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뭐 NFC 쪽에서는 정말 클래식한 라이벌 맞대결이죠. 그러니까 댈러스, 미네소타, 램스가 이제 NFC 3강 체제를 유지하던 이 70년대 중반에 이 두 팀의 맞대결을 좀 집중적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킹스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5승 2패로 앞서 있는데 69, 74, 76, 77, 88 시즌에 이제 승리를 거둬갔고 78년과 이제 99년에는 이제 램스가 바이킹스를 꺾고 다음 라운드에 올라섰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네소타가 이제 램스를 상대로 더 많이 이기기는 했지만 그 5번의 승리 중에 이제 슈퍼볼까지 진출을 했었던 게 이제 2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많은 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이킹스가 결국에는 슈퍼볼에서 다 우승에 실패를 했던 반면에 램스는 이제 커트 워너를 앞세워서 아주 드라마틱한 공격력을 선보였던 그 99 시즌이 이제 미네소타도 꺾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슈퍼볼 우승을 했었던 또 그런 역사에 남을 만한 또 시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 25년 만에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번 대결은 또 어떤 결과로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에도 이제 두 팀이 맞대결이 있었죠. 8주차에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대결을 펼쳤었는데 당시에 이제 램스가 스태포드의 4개의 터치다운 패스에 힘입어서 30대 20으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좀 돌이켜보면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시즌 처음이자 결과적으로는 유일했던 이제 연패를 당했었던 또 아픈 기억이 있었고,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또 레프트 태클, 이 크리스티안 다리소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는 그런 악재까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이킹스가 좀 시즌 초반에 이어오던 좋은 흐름이 이런 연패, 그다음에 핵심 선수의 부상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꺾이고 하락세에 접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팬분들이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다시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뭐 결국 지구승이나 컨퍼런스 1번 시드는 놓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4승이라는 대단한 성적을 거두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바이킹스가 램스에게 좀 복수를 하고자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를 좀 벼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두 팀 모두 이제 시즌 막판 로스터에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지난주 맞대결에서 정말 그 모든 힘을 다 썼던 바이킹스와는 대조적으로 램스는 한 주 휴식을 취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산불이 나면서 훈련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 홈 어드밴티지도 사실상 날아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션 맥베이 감독을 포함해서 코칭 스태프, 선수들, 지금 이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좀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선수단을 좀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 부분은 또 플러스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마이너스가 더 큰 것 같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어쨌든 램스 선수단이 이제 100%의 컨디션 또 집중력,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 경기를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결과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좀 후회 없는 한 판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램스의 공격이랑 바이킹스 수비를 한번 짚어보면 바이킹스 수비가 이제 올 시즌에 좋았던 그런 수비에서의 폼을 램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킹스가 올 시즌 리그에서 색을 네 번째로 많이 기록했던 팀이기도 했고 조나단 그린라드, 앤드루 반 gin클 이 두 선수가 각각 두 자릿수 색을 또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올 시즌 램스와의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는 단 하나의 팀 색도 기록을 하지 못했을 만큼 램스의 공격을 제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이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뭐 부상, 그다음에 잦은 이적 이런 것들로 이제 영성에 비해서 폼이 많이 떨어졌다고 알려져 있었던 이 코너백 스테판 길모어도 바이킹스에 이제 합류하고 나서는 뭐 예전에 뭐 리그 최정상급의 퍼포먼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준수한 주전의 모습을 잘 보여준 시즌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스테판 길모어도 램스와의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타겟으로 해서 날아왔던 패스들을 거의 막아내지 못했고 뭐 한 100야드 가까이 내줬다. 이런 이제 지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이제 푸카나쿠아의 복귀 소식을 이 미네소타의 코칭 스태프, 그다음에 이제 선수단이 경기 시작 직전에서야 알았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준비를 잘 할 수 없었던 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교훈을 얻었을 테니까 예, 이번에는
뭐 조금 더 이 푸카나쿠아와 쿠퍼컵이 어차피 뭐 다 출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좀 수비 플랜을 잘 짜올 수 있다면 네, 정규 시즌 맞대결보다는 길모어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바이킹스의 공격이랑 램스의 수비 쪽으로 좀 포인트를 옮겨가면 지난번 정규 시즌 맞대결 때 램스가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저스틴 제퍼슨을 제어하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리그 최고의 리시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저스틴 제퍼슨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사실상 1대1로 막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본다면 그 램스가 어떤 수비 형태를 갖고 나오면서 이 선수를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해 보이고 지금 뭐 에런 존스라든지 조던 에디슨, 제일런 네일러 그리고 TJ 호킨슨 이런 이제 그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제퍼슨의 뒤를 또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샘 다놀드가 자신의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치르는 그런 상황에서 리그 정규 시즌 내내 보여줬던 모습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다놀드 같은 경우는 이제 18주차 라이언스전에서의 부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어떤 패배의 아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뭐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이전에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원군들은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놀드만 제 역할을 해낸다면 그래도 바이킹스가 조금 더 유리한 뭐 고지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킹스가 조금이라도 더 우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도박사 전망이 6경기 중에 가장 좀 근소한 점수차로 좁혀졌던 경기가 이 경기였거든요.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1.5점 우세다라는 그런 이제 좀 예측들을 내놨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 경기가 치열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겠죠.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에서의 퍼포먼스는 바이킹스가 훨씬 더 좋았던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슈퍼볼 우승 경험이 있는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에 대한 가산점이 조금 더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글쎄요. 뭐 정규 시즌의 어떤 기준으로만 본다면 미네소타가 이거보다는 더 후한 평가를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도 좀 뭐 큰 경기라는 변수 이런 것들이 램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좀 생각들이 반영된 예측이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18주차 주요 경기들 리뷰와 함께 와일드카드 라운드의 프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이 된 거죠. 이거를 위해서 이제 거의 한 넉 달 동안 지금 달려왔는데, 4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4주밖에 안 남았다라는 게 조금 서운하려 그러는데, 얼마 안 남은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경기들 정말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두 경기, 월요일에 세 경기, 화요일에 한 경기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뭐 각자 또 뭐 여러 가지 업무와 일상으로 바쁘시겠지만 네, 뭐 되는 만큼 또 NFL 이 플레이오프들을 즐기면서 재밌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다음 주에 또 리뷰와 다음 디비저널 라운드에 대한 프리뷰까지 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